아니, 저 바느질 비법은 책에도 안 나오는 나만 할 수 있는 기술인데 너 대체 이거 어디서 배웠어? 명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 기술은 평생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에게도 책에도 그 누구에게도요. 오직 25년 전 5살 배기 딸에게 장난처럼 알려준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그걸 어떻게 알지요? 명자가 서연의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손가락 모양이, 바늘을 쥐는 각도가, 실을 당기는 힘이 전부 자신과 똑같았어요. 아니, 자신이 아니라 25년 전 잃어버린 딸과 똑같았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설마 내가 도둑년이라고 때렸던 저 여자가 내 딸인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닿을 수 있도록 염원하겠습니다. 새벽 4시 북촌 골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 정막을 깨는 건 오직 하나, 예인방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거친 기침 소리였어요. 한복명장 박명자, 올해 65이었습니다. 평생을 바늘 하나로 살아온 여인이었죠. 그녀가 이불을 걷어차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염으로 굳어버린 무릎이 뻣뻣하게 저항했어요. 아이고 삭신이야. 명자는 신음을 흘리며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어요. 수십 년을 바늘을 쥐었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는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버거워졌었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찬장에는 12첩 반상기 그릇이 가득했어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귀한 백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가 꺼낸 건 밥 한 공기와 짠지 한 조각뿐이었어요. 찬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떠넣는 소리만 텅 빈 부엌에 울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토록 서러울 줄 젊은 시절에는 몰랐었죠. 식사를 마친 명자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엔 늘 잠겨있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명자가 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자 먼지 한 톨 없는 방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5살 배기 아이의 방이었습니다. 작은 책상, 색동 이불, 인형들까지 25년 전 그날 그대로였었죠. 명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끝으로 책상을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25년 전 젊은 명자가 어린 딸에게 색동 저고리를 입혀주던 날이었어요. 우리 수진이 엄마가 평생 비단길만 걷게 해줄게. 통통한 볼을 가진 수진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웃음이었었죠. 그런데 그날 시장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수진이의 손이 스르륵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명자는 미친 사람처럼 시장 골목을 헤맸습니다. 목이 터져라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었죠. 명자가 고개를 저으며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김 실장이었습니다. 45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였어요. 예인방의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오른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었죠. 선생님, 유원장 공증 말입니다. 이번 달에는 마무리하시죠. 김 실장의 목소리가 나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숨길 수 없었어요. 명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내가 죽으면 예인방 주인은 너다. 재촉하지 마라.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숙인 고개 뒤로 번뜩이는 눈빛이 있었어요. 이 늙은이가 빨리 죽어야 내 세상인데.
그런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었죠. 선생님, 그리고 하나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동대문에 선생님 디자인을 훔친 짝퉁이 깔렸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예인방의 이름이었어요. 누군가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내 이름을 더럽혀? 명자가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굽은 허리가 곧게 펴졌어요. 노장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차 대기시켜. 검은색 승용차가 북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스쳐 지나가는 20대 여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수진이가 아닐까? 저 아이는 그런 생각에 창문을 내렸다 올렸다 반복했었죠. 동대문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소음과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명자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결벽증이 있는 그녀에게 이곳은 지옥과도 같았었죠. 그때였습니다. 저 구석 허름한 수선집에서 드르륵 하는 재봉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명자의 심장이 이유 없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인지 모를 끌림이었어요. 명자가 수선집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마네킹에 걸린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대표작 궁중당이와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명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여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등에는 새 살배기 아이가 엎여 있었어요. 여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명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입술. 25년 전 잃어버린 딸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명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누추한 수선집에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딸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3시간 전 같은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대문 시장 구석 허름한 수선집에서 이서연의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28,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꽃다운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등에는 새 살배기 아들 민준이를 업고 발로는 재봉틀 페달을 밟고 입으로는 실밥을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일을 동시에 해내는 건 오직 엄마만이 할 수 있는 묘기였었죠. 엄마, 다른 애들은 할머니가 데리러 오는데 나는 왜 없어? 민준이가 등 뒤에서 조물조물 엄마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재봉틀 페달을 밟던 발이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목까지 다 해줄게. 서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숨어 있었어요. 서연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자란 아이였었죠. 그때 수선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건물주 사내가 험상궂은 얼굴로 들어섰어요. 야, 이서연. 도망간 내 남편 빚 내가 갚아야지. 이번 달까지 500만 원 못 내면 짐 싸.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1년 전 빚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남은 건 어린 아들과 5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세상에 기댈 곳이라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나간 뒤 옆집 떡집 아주머니가 살며시 떡 한 봉지를 내밀었어요. 서연아, 이거라도 먹어. 넌 손재주가 아까워. 부모만 잘 만났어도 명장 소리 들을 텐데. 서연은 고맙다는 말 대신 눈물만 삼켰습니다. 명장이요. 그런 건 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였었죠. 점심때가 되자 민준이의 이마가 뜨거워졌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서연이 허둥지둥 지갑을 열었습니다. 해열제 살 돈 5천 원이 없었어요. 지갑을 탈탈 털어도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선집 커튼이 거칠게 젖혀지더니 한 노파가 불같이 들어섰어요. 박명자였습니다. 명자의 눈이 마네킹에 걸린 옷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가위를 집어들더니 옷을 북북 찢어버렸어요. 감히 내 디자인을 훔쳐?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좁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저 옷을 팔아야 민준이 병원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명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무릎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선생님, 그거 팔아야 우리 애기 병원 가요. 제발요. 명자가 서연을 뿌리쳤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젊은 게 사지 멀쩡해서 도둑질이나 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부모요. 있었다면 좋았을 거예요. 명자의 지팡이가 휘둘러지며 서연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피가 배어나와 민준이의 포대기에 뚝뚝 떨어졌어요. 할머니 나빠. 우리 엄마 때리지 마. 민준이가 악을 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명자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이 스치듯 명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서연이 경찰차에 오르며 명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 고인 눈으로 또렷하게 쏘아보았어요.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도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릴 날이 올 거야. 그 눈빛의 강렬함에 명자가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두 여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운명이 얼마나 기막힌 장난을 치고 있는지를요. 서로를 향한 분노의 불꽃이 곧 눈물의 강으로 바뀌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었죠. 파출소 안은 점심시간 특유의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형사들이 둘러앉아 설렁탕을 후루룩 먹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뜨끈한 국물 냄새가 좁은 공간에 퍼졌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등에 업힌 민준이가 설렁탕 냄새를 맡고 꼴깍 침을 삼켰습니다. 서연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어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죠. 맞은편에 앉은 명자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깐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혀를 한번 차고는 가방에서 지폐 2장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2장이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보기 역겹다. 나가서 애밥이나 먹여.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었어요. 그 순간이 서연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담당 형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합의 안 하면 구속이야. 그럼 애는 보육원 가는 거 알지? 보육원이라는 말에 서연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눈동자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보육원은 안 돼요. 제발이요. 저도 거기서 컸어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우리 민준이한테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형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그 절박한 모습을 명자가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말이 명자의 귀에 꽂혔어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쓸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깨닫지 못했었죠.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탁 치며 말했어요. 5천만 원. 그 빚내가 대신 갚아주마. 대신 다 갚을 때까지 내 집에서 일해. 도망가면 내 자식은 그날로 보육원행이다. 알겠나? 서연은 멍하니 명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구원의 손길인지 또 다른 지옥의 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김 실장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어요. 여기 지장 찍어. 노예 문서나 다름없으니까 허튼 생각은 말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잉크가 번지며 그녀의 운명도 함께 번져나갔어요. 해가 질 무렵 서연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예인방에 들어섰습니다. 웅장한 기와 지붕과 정갈한 마당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서연에게 주어진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김 실장이 안내한 곳은 뒤뜰 구석 허름한 행랑채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는 얼룩이 져 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샌 흔적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서연의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여기 무서워.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깊었습니다. 서연은 얇은 이불을 덮고 훌쩍거리며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벽 하나 건너 안채에서도 누군가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명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두 여자가 각자의 서러움을 안고 울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서연이 짐 속을 뒤져 낡은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25회를 간직해온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헝겊 조각을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나 좀 도와줘요. 그 작은 베넷 저고리에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도 명자도 아직 모르는 비밀이, 그 비밀이 밝혀지는 날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될 거였어요. 예인방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에게 주어진 일은 바느질이 아니었어요. 김 실장이 서연을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는 바늘 근처에도 얼씬하지 마. 오늘부터 빨래랑 마당 쓸기만 해. 한겨울 새벽 마당에 놓인 빨래통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어요. 서연은 맨손으로 얼음을 깨고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엄마 곁으로 달려왔어요. 작은 입으로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엄마 손 아파? 민준이가 호해줄게. 서연은 아픈 손을 숨기며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까지 것쯤이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김 실장의 눈빛이 점점 사나워졌습니다. 서연을 완전히 내쫓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어느 날 오후 김 실장이 명자의 작업실에 슬쩍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국보급으로 귀한 비단 원단이 있었어요. 김 실장은 주위를 살핀 뒤 들고 있던 커피를 원단 위에 쏟았습니다. 갈색 얼룩이 하얀 비단 위로 번져나갔어요. 이 정도면 됐어. 김 실장이 입꼬리를 올리며 작업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명자의 비명이 예인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명자가 얼룩진 원단을 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김 실장이 재빨리 서연을 끌고 왔어요. 선생님, 인연이 청소하다가 쏟은 것 같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작업실에 들어간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변명할 틈도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원단인 줄은 알고 그랬어. 원상 복구 못하면 내 자식 보는 앞에서 손목을 분질러 놓을 테니 각오해. 명자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날카로웠어요.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얼룩진 원단을 앞에 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리듯이요. 서연이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얼룩진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냈어요. 그리고 구석에 있던 자투리 1000조각들을 모았습니다. 붉은 천, 분홍 천, 연두색 천, 형형색색의 조각들이 서연의 손끝에서 하나로 모여들었어요. 밤새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눈이 뻑뻑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려낸 자리에 조각천을 덧대어 매화꽃 문양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특이한 건 바느질 방법이었어요. 서연은 매듭을 짓지 않았습니다. 실을 안쪽으로 감추듯 집어넣는 방식이었어요.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손이 저절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가르쳐 준 것처럼요. 동이틀 무렵 서연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망가졌던 원단이 세상에 없던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명자가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원단을 보는 순간 명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분노로 꽉 찼던 얼굴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누가 했어? 명자가 원단을 집어들고 뒤집어 보았어요. 안쪽 바느질을 확인하는 순간 명자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책에도 안 나오는 내 기술인데. 명자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25년 전 어린 수진이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던 날이었습니다. 매듭은 꼭꼭 숨기는 거야. 그래야 오래 가거든. 수진이가 까르르 웃으며 따라했었죠. 명자가 서연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누구한테 훔쳤어? 당장 말해. 서연은 겁에 질린 눈으로 명자를 올려다보았어요. 모르겠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손이 기억하는 대로 했어요. 아주 따뜻한 손이 가르쳐 준 것 같은데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명자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설마.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작업실 문 밖에서 김 실장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인연이 진짜 수진이면 어떡하지? 김 실장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황급히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거래처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명자의 손이 서연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진실은 또다시 가려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명자의 마음속에 뿌려진 의심의 씨앗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예인방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느질 실력을 인정받은 덕분에 이제는 작업실 일도 조금씩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김 실장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사나워졌습니다. 그날 점심때였어요. 서연이 명자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12첩 반상은 아니었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소박한 상이었어요. 명자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찬 하나에 시선이 멈췄어요. 콩잎 장아찌였습니다. 그 옆에는 삭힌 고추가 놓여 있었어요. 명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반찬들은 돌아가신 남편이 유독 좋아했던 것들이었어요. 수십 년 전 신혼 시절에 남편에게 배워서 담갔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누가 이거 담갔어?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담갔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먹었는데 어디서 배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저녁 무렵 명자는 부엌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연이 구석에 쭈그려 앉아 남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콩잎을 젓가락으로 찢지 않고 밥에 통째로 싸서 한 입에 넣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자의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그 식버릇은 돌아가신 남편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100% 일치했어요. 그날 밤 명자는 서연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스름한 방 안에서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너 부모 기억은 정말 하나도 안 나니?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5살 때요.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쳤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빨간 댕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명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빨간 댕기. 수진이가 실종되던 날 명자가 직접 머리에 묶어주었던 것이 빨간 비단 댕기였어요. 25년 전 그 아침 우리 수진이 예쁘게 해줄게 하며 정성껏 묶어주었던 그 댕기였습니다. 명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간절해서 헛것을 보는 건 아닌지. 명자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다음 날 명자는 서연이 마시다 남긴 물컵을 몰래 챙겼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을 불렀어요. 이 컵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오너라. 내 DNA랑 비교해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김 실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어요. 네, 선생님.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물컵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어요.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실장은 유전자 검사센터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의뢰를 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두툼한 돈봉투를 센터 직원에게 건넸어요. 결과는 무조건 불일치로 나오게 해요. 그리고 결과지는 저한테만 보내시고요. 알겠죠? 직원이 돈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의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편 명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서연이 수진이라면 어떡하지? 내가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과 기대감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녘 명자는 몰래 서연이 자는 행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살금살금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이 민준이를 품에 안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얼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잠든 얼굴이 어린 수진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명자의 손이 떨리며 서연의 볼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딱 그 순간 서연이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손 놓지 마. 명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차마 볼을 만지지 못하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명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검사 결과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거짓의 장막이 그 진실을 가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명자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혹시 정말 내 딸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또 어떡하고? 기대와 두려움이 뒤엉켜 밤잠을 설치는 날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예인방 마당에서 민준이가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아이 특유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준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지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야! 민준이의 울음소리에 명자가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어쩐지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거라. 어디 다쳤어? 명자가 민준이를 안아 올려 마루에 앉혔어요. 상처를 치료하려고 바짓단을 걷어 올리는데 명자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민준이의 종아리에 선명한 붉은 반점이 있었어요. 동전만 한 크기에 마치 찍어 놓은 것처럼 또렷한 반점이었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 반점은 박씨 집안에만 나타나는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때를 건너 나타나는 격세유전이라 명자 본인에게는 없었지만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어린 수진이에게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있었어요. 서연아, 서연아 어디 있어? 명자가 다급하게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명자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팔 좀 걷어봐라. 서연이 영문을 모른 채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뚝 안쪽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붉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것보다는 연했지만 같은 모양이었어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두 손으로 서연의 어깨를 움켜잡았어요. 내 핏줄이야. 드디어 찾았어. 서연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당황했습니다. 명자가 서연을 끌어안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사무실에서 팩스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종이가 빠져나오는 소리였어요. 김 실장이 재빠르게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팩스를 먼저 가로채기 위해서였죠. 미리 조작해둔 가짜 결과지를 진짜인 것처럼 바꿔치기 해야 했어요. 김 실장이 팩스에서 나온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진짜 결과지에는 친자관계 성립, 일치율 99.9%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해둔 가짜 결과지가 있었죠. 김 실장은 진짜 결과지를 주머니에 구겨넣고 가짜 결과지를 명자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글자를 읽는 순간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안 됨. 명자의 손에서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반점도 똑같은데. 식성도 똑같고. 이럴 리가 없어.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종이는 냉정하게 불일치를 말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딸을 너무 찾고 싶어서 미쳤구나. 아무나 붙잡고 내 딸이라고 우기는 미친 늙은이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명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애틋하게 서연을 바라보던 눈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서연을 밀쳐냈어요. 꼴 보기 싫다. 나가서 일이나 해.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명자는 혼자 방에 남았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각 김 실장은 예인방 뒷마당에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진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라이터를 켜서 종이에 불을 붙였어요. 주황색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켰습니다. 바보 같은 할망구. 진짜 딸이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는구나. 김 실장이 낮게 웃었습니다. 제가 된 종이가 바람에 흩날렸어요. 그와 함께 명자와 서연의 인연도 다시 한번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진실은 불타 사라졌고
거짓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란 것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뒤로 명자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서연을 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한때 딸일지도 모른다며 가슴 설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영문을 몰랐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김 실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서연을 완전히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궁리한 끝에 김 실장은 결정적인 함정을 파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오후 김 실장이 명자의 안방으로 슬쩍 들어갔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고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꺼냈어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갑오로 수천만 원짜리 귀중품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브로치를 손에 쥔 채 주위를 살폈어요.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놀고 있는 민준이의 가방 깊숙이 브로치를 밀어 넣었어요. 이걸로 끝이야. 김 실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어요. 저녁 무렵 김 실장이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브로치가 없어졌어요. 어머니한테 물려받으신 그 다이아 브로치요.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브로치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뭐라고? 당장 찾아. 온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하인들이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김 실장은 일부러 시간을 끌다가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민준이의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 이게 왜 여기서 나와요? 가방 속에서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명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어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 거 만진 적도 없어요. 서연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도 명백했어요. 아이의 가방에서 나왔으니 엄마인 서연이 시킨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가난한 건 죄가 아니야. 하지만 천한 건 죄다. 어린애한테 도둑질을 시켜? 내가 사람이냐? 명자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명자가 벽에 걸린 회초리를 집어들었어요. 오래된 대나무 회초리였습니다. 애한테 버릇을 가르쳐야겠다. 명자가 민준이에게 다가갔어요. 그 순간 서연이 번개처럼 몸을 날려 민준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가 했어요. 제가 훔쳤어요.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를 때리세요. 서연이 악을 쓰며 외쳤어요.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명자의 회초리가 서연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서연은 이를 악물고 소리를 참았어요. 살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엄마 뒤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엄마 아파. 그 울음소리에 명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어요. 명자는 회초리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영원히 꺼져.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서연은 피 묻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어요. 민준이를 업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슬부슬, 그러다 곧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서서 대문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억울함 대신 진심 어린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명자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널 도둑으로 키울 순 없었다. 명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연은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등에 엎인 민준이가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훌쩍거렸어요. 차가운 빗물이 두 사람의 몸을 적셨습니다. 한참 후 김 실장이 행랑채를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서연이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 두고 간 물건이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일기장 한 권이었어요. 표지가 닳아서 글씨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은 그것을 집어들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지저분한 것. 김 실장이 코웃음을 치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일기장에는 서연의 평생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받은 유일한 유품인 베네쩌고리 사진과 엄마를 찾아 헤맸던 25년의 기록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일기장이 휘청거리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펼쳐진 페이지 사이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살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진에는 복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진 베네쩌고리가 찍혀 있었어요. 명자가 25년 전 갓 태어난 수진이를 위해 밤새 바느질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진실은 쓰레기통 속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것을 발견해주기만을 바라면서요. 서연이 쫓겨난 뒤 예인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밤마다 서연이 빗속에서 큰절을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둑이라면서 왜 그렇게 담담하게 인사를 했을까? 진짜 도둑이었다면 원망이라도 했을 텐데. 명자는 그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과 민준이는 여인숙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쪽방촌 구석에 싸구려 방에서 추위를 피했습니다. 민준이가 밤마다 보챘어요. 엄마, 할머니 집 다시 안 가? 할머니 보고 싶어.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꼭 안아주는 것밖에는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서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행랑채로 향했어요. 그 방에 남아있는 것들을 모두 치워버리려고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행랑채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구석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나가느라 챙기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명자가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함께 빛바랜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명자가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는데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명자가 사진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베네쩌고리가 찍혀 있었어요. 하얀 광목천에 붉은 실로 복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체를 명자가 모를 리 없었어요. 이건 내가 수놓은 글씨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 수진이를 낳고 밤새 바느질해서 만들었던 바로 그 베네쩌고리였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자만의 손길이 담긴 옷이었습니다. 명자가 허겁지겁 일기장을 펼쳤어요. 서연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그랬어요. 이 옷은 엄마가 직접 지은 거라고. 엄마를 찾을 때까지 절대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25년을 간직했어요. 언젠가는 꼭 엄마를 찾을 거예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럼 유전자 검사는 왜?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베넷 저고리가 증거라면 검사 결과가 틀렸다는 말이 되었어요. 그 순간 명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 실장. 검사를 맡긴 사람이 김 실장이었어요. 결과지를 가져온 것도 김 실장이었습니다. 명자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어요. 그날 밤 명자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 김 실장의 사무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캐비닛을 열었어요. 하지만 원하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파쇄기 옆에 쌓인 종이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파쇄한 흔적이었어요. 명자는 그 종이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밤새 조각을 맞추었어요.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퍼즐이 완성되었어요. 명자의 눈앞에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일치율 99.9%. 명자의 손에서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내 딸을 내 손으로 내쫓았어. 명자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25년을 찾아 헤맸던 딸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도둑으로 몰아 빗속에 내쫓았습니다. 내가 죽일년이야. 내가 미친년이야. 명자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어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시간이 되돌아오는 건 아니었죠. 명자가 겨우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김 실장의 정체를 확인해야 했어요. 명자는 살금살금 김 실장의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김 실장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할망구 오래 못 가요. 심장이 안 좋으니까 곧 뻗을 거예요. 그러면 예인방은 전부 제 거예요. 명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 서연이란 년도 처리했고요. 진짜 딸인지 뭔지 이제 영영 모르게 됐어요. 김 실장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명자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명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 발이 문턱에 걸렸어요.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다가 갑자기 멈추는 것 같았어요. 명자가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져 갔어요.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서연의 얼굴이었습니다. 딸아, 용서해다오. 명자의 의식이 아득해져 갔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복도에는 쓰러진 명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밤은 깊어가고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생사가 위태로워진 바로 그 순간 멀리 쪽방촌에서 서연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습니다. 25년을 떨어져 살았어도 모녀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끈이 지금 서연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에서 깨어난 뒤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아주머니, 민준이 좀 봐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서연의 다급한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밤거리를 달렸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머리로는 몰랐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북촌 쪽으로, 예인방 쪽으로.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서연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예인방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담장을 따라 뒷길로 돌아갔어요. 예인방에서 일할 때 몰래 발견해 두었던 담장 틈이 있었습니다. 몸을 웅크려 좁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갔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선생님, 서연이 달려갔습니다. 명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명자의 몸을 일으켜 안았어요. 손목에 손가락을 대보니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어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서연이 명자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명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겨우 눈을 뜬 명자가 서연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연아. 명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원 가면 그년이 알아. 여기서 나가야 해. 날 데리고 나가다오. 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옷깃을 움켜잡았어요. 서연은 영문을 몰랐지만 명자의 절박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모실게요. 서연이 명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깡마른 몸이었지만 노인의 무게가 가볍지는 않았어요. 서연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뒷담으로 향했어요. 담이 높았지만 어떻게든 넘어야 했습니다. 서연은 사다리 대신 쌓아둔 장작더미를 이용했어요. 명자를 등에 업은 채 아슬아슬하게 담을 넘었습니다. 골목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비었습니다. 서연이 쫓겨나던 그날처럼 서연은 빗속을 뛰었습니다. 명자를 등에 업고 미끄러운 골목길을 헤쳐나갔어요.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큰 길에서 겨우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손님, 병원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쪽방촌이요. 빨리 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택시가 빗속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쪽방촌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명자를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눕혔습니다. 좁고 허름한 단칸방이었지만 지금은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명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보았어요. 여기가 어디야? 제가 사는 곳이에요. 누추해도 양해해 주세요. 서연이 명자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아. 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반쪽짜리 옥 놀이개였습니다. 이거 알아보겠니?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신의 목에도 똑같은 반쪽 놀이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2개의 반쪽을 가까이 대보았어요. 딱 맞았습니다. 갈라졌던 옥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25년 만에 떨어졌던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꿈이 갑자기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자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내 딸이야. 25년 전에 잃어버린 내 수진이야. 명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25년의 그리움이, 25년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두 여자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는 슬픈 비가 아니었어요. 25년의 먼지를 씻어내는 비였습니다. 명자가 눈을 떴을 때 서연이 곁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났어요? 민준이의 맑은 목소리에 명자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이제야 손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따뜻한 죽을 명자에게 건넸어요. 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었어. 내 딸을 몰라보고 도둑으로 몰았으니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 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명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그거면 됐어요.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원망이 아니라 안도였어요. 25년을 찾아 헤맸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명자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입을 열었어요. 김 실장 그년을 무너뜨려야 해. 마침 다음 달에 전국 한복대전이 열려. 거기서 우승하면 예인방을 되찾을 수 있어. 한복대전은 전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복 경연이었습니다. 우승하면 명장의 칭호와 함께 업계의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명자가 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내 손에는 이미 실력이 있어. 다듬기만 하면 돼. 그날부터 좁은 단칸방에서 특훈이 시작되었어요. 명자가 서연에게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바늘 잡는 법부터 실 뽑는 법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쳤어요. 서연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배워나갔습니다. 손끝에 잠들어 있던 재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배웠던 기억이 몸에 남아 있었던 거였죠. 대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 출품할 옷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푸른 비단 위에 금실로 수놓은 봉황 문양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타는 냄새였습니다. 서연이 눈을 떴을 때 방 안에 연기가 자욱했어요. 창문 밖에서 불길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쪽방촌에 불을 지른 거였어요. 엄마, 민준아.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명자와 민준이를 깨워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옷을 구해야 했어요. 불길이 방 안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옷이 걸린 행거로 달려갔어요. 옷을 움켜쥐는 순간 천장에서 불붙은 나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의 팔에 불꽃이 튀었어요. 살이 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서연은 옷을 놓지 않았습니다. 겨우 방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서연의 팔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옷도 반쯤 타버렸습니다. 한 달을 밤새워 만든 옷이 숫덩이가 되어 있었어요. 다 끝났어요. 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명자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 내게 방법이 있어. 명자가 자신의 짐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옷 하나가 나왔어요. 빛바랜 화롯이었습니다. 명자가 시집올 때 입었던 홀레복이었어요. 이걸로 다시 만들자.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의 홀레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지. 타버린 자리는 꽃으로 덮자. 흉터가 아니라 무늬가 되게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이야. 명자의 눈에 굳은 결의가 서렸어요. 그날 밤부터 모녀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밤새 바늘을 움직였어요. 어머니가 바늘을 잡으면 딸이 실을 꿰었습니다. 말없이도 손이 척척 맞았어요. 타버린 검은 자국 위에 붉은 실로 동백꽃을 수놓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서요. 흉터가 꽃으로 변해갔어요. 새벽녘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완성된 옷이 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어요. 타버린 자국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붉은 동백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옷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한복대전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호텔 그랜드 볼룸이 대회장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기자들과 유명 인사들로 입구가 북적거렸습니다. 서연은 완성된 옷을 조심스럽게 안고 대회장으로 향했어요. 붕대를 감은 손이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지지 않겠다는 각오가 눈빛에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 대회장 입구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길을 막았어요. 초대장 없으신 분은 입장이 안 됩니다. 경호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뒤졌지만 초대장이 없었어요. 애초에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 출품자인데요. 참가 신청도 했어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신청자 명단에 성함이 없습니다. 물러나 주세요. 김 실장의 지시였습니다. 서연의 참가 신청서를 빼돌린 거였어요. 끝까지 방해를 놓는 그녀의 집요함이 무서웠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여기까지 와서 문 앞에서 막히다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비켜라. 내가 이 아이의 초대장이다.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부인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쪽방촌 이웃들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명자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한복 명장 박명자가 살아서 나타난 거였어요. 경호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박명자 선생님, 누군가 외쳤어요. 순식간에 술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달려왔어요. 명자가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어요. 위험 있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제자야. 아니, 내 딸이야. 길을 터라. 명자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경호원들이 저도 모르게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대회장 안 단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살아왔지? 불까지 질렀는데 어떻게?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명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대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양쪽으로 길을 터주었어요.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이 서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설렘이 뒤섞여 온몸을 감쌌어요. 명자가 서연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넌 내 딸이야. 고개 들어라. 당당하게. 그 한마디에 서연의 어깨가 펴졌어요.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대회장 안은 화려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심사위원석에는 유명한 디자이너들과 업계 원로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런웨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후면 모델들이 저 위를 걸으며 옷을 선보이게 될 거였습니다. 서연은 대기실로 향했어요. 손에 든 옷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펴보았습니다. 동백꽃이 수놓아진 옷이 조명을 받아 붉게 빛났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대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전국 한복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헤맨 25년, 그리고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그 모든 시간. 오늘 이 무대에서 모든 걸 되찾을 거였어요. 참가번호 307번 이서연. 서연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운명의 런웨이가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런웨이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대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먼저 김 실장이 출품한 옷을 입은 모델이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했어요. 금실과 은실이 번갈아 수놓아진 비싼 비단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손맛이 느껴지지 않는 기계처럼 정교하기만 한 옷이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지만 함성은 없었어요. 감탄은 있어도 감동은 없었습니다. 김 실장이 단상에서 의기양양하게 웃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서연의 옷은 불에 탔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음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연의 옷을 입은 모델이 무대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거 타버린 자국 아니야? 불에 탄 옷을 출품했대? 처음에는 의아한 눈빛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델이 조명 아래로 걸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타버린 검은 자국이 조명을 받자 붉게 타오르듯 빛났어요. 그 위에 수놓아진 동백꽃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불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선명하고 강렬했어요.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델이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동백꽃잎이 흩날리는 것 같은 착시가 일어났어요. 흉터가 아니라 문이었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예술이었어요. 김 실장의 옷이 초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비싼 재료와 화려한 기술로는 따라갈 수 없는 무언가가 서연의 옷에 있었어요. 그건 바로 혼이었습니다. 25년의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어머니와 딸의 마음이 한 땀 한 땀에 담겨 있었어요. 피날레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기 런웨이에 다시 등장했어요.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명자가 심사위원석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 딸이 해냈어.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불을 질렀는데, 옷을 태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심사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대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올해 전국 한복대전의 대상은 사회자가 잠시 말을 끊었어요. 긴장감이 대회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참가번호 307번 이서연 씨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박수 소리가 천장을 울렸습니다. 서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단상에서 누군가 뛰어내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어요. 사회자에게 달려가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무효야. 저 여자는 정과자라고요. 도둑이에요. 심사위원장이 자기 제자라고 밀어준 거예요. 김 실장이 악을 썼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동안 감추고 있던 추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대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여자 정과자래. 심사가 조작됐다는 거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건가?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명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휠체어에서 완전히 일어선 명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대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한복계의 전설 박명자가 입을 열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명자의 첫마디에 장내가 더 술렁거렸어요. 저 아이는 정과자입니다. 도둑으로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죄는요.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둑으로 몰았던 이 못난 어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것입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아이는 제 딸입니다. 25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 박수진이에요. 5살 때 시장에서 제 손을 놓친 뒤로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제 핏줄입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명자가 손을 들어 무대 옆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에서 확보한 영상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라이터로 태우는 장면이었어요. 불꽃에 휩싸인 종이가 재로 변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민준이의 가방에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숨기는 장면이었어요. 주위를 살피며 브로치를 밀어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건 누군가 외쳤어요. 이제 사람들의 눈빛이 김 실장을 향했습니다. 의심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어요. 김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뒷걸음질 치며 손을 내저었어요. 조작이야. 저거 다 합성한 거라고요. 하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스크린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흑백의 낡은 CCTV 캡처본이었어요. 25년 전 시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한 여자가 5살 배기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슬쩍 아이의 손을 놓고 다른 방향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25년 전에 김 실장이었어요. 대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25년 전 내 딸 수진이를 시장에 버린 사람이 바로 저 여자입니다.
예인방을 차지하려고 어린아이를 버렸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나서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조작하고 브로치를 숨겨서 누명을 씌우고 쪽방촌에 불까지 질렀어요. 관객들이 일제히 김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에 찬 눈빛들이었어요. 김 실장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사방이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증거도 없이. 김 실장이 악을 썼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회장 입구로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김혜진 씨, 방화 및 사기, 아동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김 실장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수갑이 찰칵하고 잠겼어요. 나를 누구로 아는 거야? 내가 예인방 주인이라고. 예인방은 내 거야. 김 실장이 끌려가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냉담한 눈빛들만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김 실장이 대회장 밖으로 끌려나간 뒤 장례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명자와 서연에게로 향했어요. 명자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서 있는 곳으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어요. 서연은 아직도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들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눈앞에 어머니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서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한복계의 전설이 무릎을 꿇은 거였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수진아.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왔다. 25년을 기다리게 했구나. 미안하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서연의 입에서 그 말이 터져나왔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말이. 엄마. 서연이 명자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무대 위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25년의 그리움이, 25년의 외로움이, 25년의 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이가 무대 위로 쪼르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명자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명자가 손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손자. 3대가 무대 위에서 하나로 엉켜 울었어요.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어요. 이 순간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참 뒤 명자가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고 관객들을 향해 섰어요. 이 사람이 제 딸입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대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예인방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모든 관객이 일어나 손바닥이 떨어져라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5년의 긴 방황 끝에 드디어 집을 찾은 거였어요. 대회장의 소란이 가라앉은 뒤 명자와 서연은 무대 위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명자가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25년을 기다린 손이었습니다. 수진아. 명자가 서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어요. 눈, 코, 입. 하나하나가 어린 수진이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컸는지 보고 싶었어. 첫이가 나는 것도, 학교 입학하는 것도, 졸업하는 것도 엄마는 다 놓쳤구나.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육원에서 얼마나 외로웠니? 배고플 때 밥 한 끼 못 챙겨주고, 아플 때 약 한 번 못 지어주고, 엄마가 뭘 해줬니? 아무것도 못 해줬어. 명자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2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이제 엄마라고 불러주겠니?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그 두 글자가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안 불러봐서요.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명자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엄마는 평생을 기다렸어. 조금 더 못 기다리겠니? 명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25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인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25년 동안 눌러왔던 그리움이었어요. 엄마.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겨우 입 밖으로 새어나온 정도였어요. 엄마. 두 번째는 조금 더 컸습니다. 떨리지만 또렷한 소리였어요. 엄마. 엄마. 세 번째부터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5년의 그리움이, 25년의 외로움이, 25년의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서연이 명자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5살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듯이 온몸에 힘을 다해 꼭 껴안았어요. 명자도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25년 전 시장에서 놓쳤던 손을 이제는 절대로 놓지 않을 거였어요.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더 꽉 잡았어야 했어. 그때 손을 놓치지만 않았어도. 명자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묻혔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잖아요. 엄마 탓 아니에요. 서연이 명자의 등을 토닥거렸어요. 위로하는 건 서연 쪽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이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민준이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작은 팔로 할머니와 엄마를 동시에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진짜 할머니가 생긴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명자를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명자가 손자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이제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야. 평생 곁에 있을 거야. 민준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야호! 나 이제 할머니 있다. 다른 애들한테 자랑할 거야. 민준이가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그 순수한 기쁨에 명자와 서연 모두 웃음이 터졌어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모든 관객이 일어나 손바닥이 떨어져라 박수를 쳤어요. 어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이 순간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명자가 서연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한쪽 손으로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3대가 손을 잡고 관객들을 향해 섰어요. 이 사람이 제 딸이자 예인방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명자가 서연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자가 서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할 일이 많아. 힘들겠지만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명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대회장을 빠져나올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박명자 선생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이서연 씨,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명자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꼭 잡고 걸어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다는 것, 함께 걷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서연의 옷에 수놓아진 동백꽃처럼요. 명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보이세요? 우리 딸 찾았어요. 25년 만에요. 명자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보고하는 거였습니다. 서연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게요. 엄마 잘 모실게요. 서연이 속으로 인사를 했어요.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3대가 손을 잡고 석양 속으로 걸어갔어요. 긴 그림자가 세계에 나란히 늘어났습니다. 25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봄날의 예인방. 한복대전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예인방 마당에는 목련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예인방의 새 주인이 된 뒤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먼저 과거 서연을 무시했던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떡과 과일을 잔뜩 싸들고요. 아이고, 사장님. 그때는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상인들이 연신 허리를 숙였어요. 서연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죠. 하지만 명자는 달랐어요. 팔짱을 끼고 상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들, 국물도 없어요. 그냥 가시지. 명자의 눈빛이 서늘했어요. 상인들이 쩔쩔매며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다들 사과하셨잖아요. 서연이 나서서 말렸어요. 명자가 한참을 째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이, 딸이 말리니까 어쩔 수 없지. 떡은 놓고 가. 우리 민준이 줄 테니까. 명자가 툴툴거렸지만 눈가에는 웃음기가 감돌았어요. 딸을 지키려는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서연은 대회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미혼모 시설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곳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베네 저고리를 지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베네 저고리 하나가 25년을 버티게 해줬어요. 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희망을 주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시설 원장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명자도 옆에서 바느질을 도왔어요. 모녀가 나란히 앉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유언장도 새로 작성되었습니다. 김 실장 이름은 한 글자도 남지 않았어요. 예인방의 모든 것이 서연에게 돌아갔습니다. 엄마, 저 돈에 욕심 없어요. 엄마만 건강하면 돼요.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명자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야.
내가 지켜야 할 우리 가문의 혼이야. 할머니한테서 나한테, 나한테서 너한테 대물림 되는 거야.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어요. 방화와 사기, 아동유기 혐의로 긴 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바느질 노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평생 남을 괴롭히는 데만 썼던 손으로 이제는 자신의 죄를 갚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서연이 끓인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명자가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감았어요. 그래, 이 맛이야. 내 아버지가 좋아했던 그 맛. 명자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이제 남편의 빈자리를 딸과 손자가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가 숟가락을 들고 제잘거렸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요. 선생님이 할머니 얘기해달래서요. 제가 우리 할머니가 진짜 유명한 바느질 대장이라고 했어요. 호호, 우리 민준이. 할머니 자랑을 했구나. 명자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할머니, 내일 사진 찍는 날이에요. 가족 사진이요. 민준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명자와 서연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가족 사진이라. 25년 만에 처음 찍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명자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고 낡은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나왔어요. 이거 기억나니? 내가 실종되던 날 신었던 신발이야. 25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어. 서연이 작은 신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내일 사진 찍을 때 이거 들고 찍어요. 25년 전에 수진이도 함께요. 서연의 말에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손이 작은 신발 위에서 포개졌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밝은 달빛이 예인방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25년의 어둠이 끝나고 세 사람에게 봄이 찾아왔어요. 진짜 봄이 명자의 칠순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인방 마당에는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웃들과 제자들, 그리고 업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연이 직접 지은 분홍색 한복을 명자에게 입혀드렸어요. 연분홍 치마에 연두색 저고리가 어우러져 명자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엄마, 너무 예뻐요. 서연이 어머니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말했어요. 명자가 거울을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그래도 우리 딸이 해준 옷이니까 예쁘지. 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2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지어준 옷을 입는 것. 그 작은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였어요. 잔치가 한창일 때 서연이 작은 상자 하나를 명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선물이에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예쁜 조각보 방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천 조각들이 아름답게 이어져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니? 명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딘가 익숙한 천이었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저 처음 내쫓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그 누더기 같던 옷 버리지 않고 간직했었어요. 그걸 조각보로 만들었어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날의 옷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다시 태어난 거였어요. 내가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이 엄마를 처음 만난 날이었잖아요. 비록 쫓겨났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날이었어요.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자가 조각보 방석을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상처가 꽃이 되고
아픔이 아름다움이 된 거였습니다. 자, 사진 찍을 시간이에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세팅하며 외쳤습니다. 세 식구가 나란히 섰어요. 명자가 가운데, 서연이 오른쪽, 민준이가 왼쪽에 섰습니다. 자, 웃으세요. 사진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명자가 잠깐 기다리라고 손짓했습니다. 명자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25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도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이 사진 속에 담겼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어요. 할머니, 나도 커서 엄마처럼 바느질 대장 될 거야. 민준이의 외침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자가 손자를 꼭 껴안았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증손자한테도 물려줘야지. 명자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행복한 주름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예인방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어요. 명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인생은 찢어진 조각천 같습니다. 상처나고 헤어져도 사랑이라는 실로 꿰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보가 됩니다. 명자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딸아, 내게 와줘서 고마워. 서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도요.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의 손 위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 따뜻한 온기가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달빛 같은 이야기였습니다.